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문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많이들 그 문서에 대한 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문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왜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형법에,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 많이 총론의 이론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범죄를, 그러니까 문서에 관한 죄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총론이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도 또 흔들린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뭐 진정신분범이다, 뭐 간접정범이다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간접정범 개념이 안 잡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단어 한글말이지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게 간접정범인지 모르는 거야. 또 진정신문범이라고 하는 건데 진정신문범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죠? 신분을 갖고 있어야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걸 갖다가 진정신문범이라고 하는데, 그 진정신문범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 19번 문제 해결하고 나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는 마치고 그러니까 해설을 마치고 19번 문제 해설을 마치고 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좀 짤막하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경찰 순경시험 내일이 필기고사죠, 그죠? 뭐 혹시 잠 안 와서 제 영상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일 시험 보시는 분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후원 많이 해주신 정인천 씨, 이덕인 씨, 그 다음에 송소은 씨, 그죠? 이렇게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했지만 지금 중심적으로 많이 저한테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해주신 분들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결과 얻어서 다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예, 호명하지 않은 분들도 미안하지만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명 못해서 미안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제가 그 기억이 남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검 결과로서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그러니까 의사가, 그죠? 사망 진단서를 이제 발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그죠?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갖고, 마구잡이로 말이야, 너, 의사 보고, 너 허위 진단서 작성했어? 이 새끼. 이러면 의사 기분 더럽겠죠, 그죠?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 이건데, 성실하게, 문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범죄로 몰아가면 의사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그 작성자가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죠? 그 내용이 허위란 점을 인식해야지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작성해 주는 것이, 내가 잘못된 거를 작성하고 있고 허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작성 당시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죠? 작성 당시에,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검 결과 나타난 사인과, 결과가 다른다. 이런 건 죄를 물을 수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에 허위라는 점을 그 의사가 인식하고 있어야지 돼요. 내가 지금 진단서에 적는 내용이 지금 잘못된 거고 나는 일부러 다른 내용을 지금 적고 있다.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성 당시에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지가 않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시험에 나오면은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뭐다? 작성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의사가. 그죠?
만약에 진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진단 내린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한다면은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사인이 다른 의사가 알아봤더니 사인이 다르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해갖고 그죠, 작성 당시에 분명히 자기가 제대로 허위란 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했는데 그죠, 나중에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한테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죄를 묻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그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에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고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233조에 대해서 좀 적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감을 잘 못 잡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시험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 자, 허위 진단서 작성죄인데, 자, 이거는 우리 형법에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잠깐만요. 전화가 와갖고. 자, 허위 진단서 형법 제 233조에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돼 있다? 잠깐만 계셔봐. 제 몇 조? 233조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 233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의사, 그리고 뭐예요? 한의사. 그죠? 한의사도 됩니다. 치과의사도 돼. 자, 의외입니다. 치과의사가 들어가요. 자, 또는 뭐예요? 조산사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그 애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 있죠? 그죠? 그걸 조산사라 그래요. 그 애기 낳는 거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죠. 그러니까 근데 산부인과 의사 자격은 없는 거고 조산사라 그래갖고 애기 낳는 것만 봐주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어. 그걸 조산사라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이, 그죠? 조산사가 어쩐다는 거야? 자, 진단서 또는 검안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또는 뭐예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형량은 됐고, 자, 일단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서 여기 열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의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한의사도 됩니다. 그죠? 한의사도 돼요.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의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는데 치과의사도 여기 들어가. 네? 치과의사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산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산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애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 그죠? 의사 자격은 없는데, 그러니까 의대에 공부해갖고 의사는 아니지만은 조산사라 그래갖고 그 애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제도에 의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애기 낳는 거 도와주는 거. 자, 근데 요즘은 뭐 조산사 불러갖고 애기 낳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다 병원 가갖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뭐 여자를 맡기지. 그죠? 애기 낳는 중대한 이런 일을 갖다가 조산사한테 맡기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조산사가. 자, 이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 그 사망 진단서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이 열거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야? 그죠? 신분범이죠? 그죠? 신분범이야. 신분범인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사람만 의미합니다. 자, 신분범인데, 신분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진정신분범이라 그러죠? 그죠? 만약에 신분으로 인해서 그 형이 무거워지거나 가중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죠? 부진정신분범이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자, 바로 진정신분범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국립경찰병원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은 또 의사이자 공무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판례에서 2003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잠깐만 계셔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국립경찰병원이야. 국립경찰병원의 의사가 자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허위로 그죠? 허위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그죠? 허위 진단서 만들었어. 자, 요렇게 되는 경우 그죠? 국립경찰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하는 거냐? 자, 지금 국립이니까 이거 뭐야? 공무원이자 의사죠. 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볼게요.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 사람한테 또 뭐도 있어요? 의사라는 신분도 있죠. 그죠? 두 개가 지금 다 공존한단 말이야. 이 양반이 지금. 그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국립경찰병원의 의사라면은.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립경찰병원 의사가 만약에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죄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는 거야. 죄명을. 네? 죄명을 뽑을 때 자, 죄명을 뽑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허위, 자, 조금만 계세요.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는 요 범죄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요 두 범죄가 지금 서로 믹싱이 되어 있죠. 그죠? 믹싱이 되어 있잖아. 지금 이 두 범죄가.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 허위 진단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저질렀을 때 바로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처벌해요. 자, 이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처벌합니다. 그죠? 자, 되셨나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허위 진단서 작성은 오로지 어쩐다? 공무원이 아닌 의사인 경우만 적용한다. 자, 요것이 바로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허위 진단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자, 오로지 뭐다? 공무원이 아닌 자여야지 돼요. 공무원이 아닌 의사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립경찰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국립경찰병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도 되고 의사라는 신분도 두 개 다 보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허위 진단서 작성과 허위 공문서 작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개의 구성 요건을 건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걸 인정했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 허위 진단서 작성은 어쩐다? 오로지 공무원이 아닌 의사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빼고 어쩐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처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경찰병원 의사 허위 진단서 사건은 머릿속에 넣어주셔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뭐 요 정도 설명하면은 일단 된 것 같아. 그리고 방금 우리 지금 시험에 나왔지만은 그죠? 자, 또 방금 시험에 나온 거지만 작성 당시에 어떻게 돼요? 진단서를 작성 당시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있어야 허위 진단서 작성이 되는 거야. 예? 되셨나? 그래서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 의사가 의사라고 적어놓을까? 의사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어쩐다? 허위 진단서 작성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피해자 그 환자가
이거 어떻게 하다 다쳤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타박상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쌈박질하다가 무슨 서로 칼부림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다른 경로로 해서 다쳐갖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처의 원인을 거기다가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왜? 환자의 말만 신뢰하고 적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은 너 당신이 이거 잘못 기재했으니까 이거 허위 진단서 작성했어 하면서 쇠고랑 채우면 그 의사가 얼마나 열탱이 받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 어쩐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허위 진단서 작성이 성립하려고 한다면은 진단서를 작성 당시에 의사가 반드시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문서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이 정도도 이해 안 가면 때려쳐라 진짜. 경찰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자 봅시다 또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조금만 계셔.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이제 보자고. 요거 이제 기억번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단서 작성 당시에 어떻게 돼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허위 진단서 작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 자 이제 니은번에 한번 봐볼게요. 이건 지방세 납부 관련된 건데, 지방세 납부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 직원이에요. 직원이나 은행은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 위조 변조 소정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세금 수납 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은행에서 지금 만드는 건데 여기가 왜 갑자기 공문서로 둔갑해? 은행 직원이 만든 건데, 지금 시중은행 직원이 만든 건데, 아무리 지방세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직원이 발급하는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공문서가 아니겠죠? 그죠? 그잖아. 그죠? 그건 알아두셔야지. 지방세 납부한다고 그 영수증까지 뭐 은행 직원이 만들어준 영수증까지 뭐 공문서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쩐다 그 시중은행 직원이 발급하는 그 수납 영수증은 공문서다 공문서가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다.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이제 또 디귿번에 한번 보자고. 디귿번. 자 디귿번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요거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나왔거든요. 이것만 나오면 대가리 아프다고 난리가 나갖고 저한테 막 계속 예전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따 요거 설명 따로 드릴게요. 자 봅시다.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 일단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 맞죠? 그죠? 보조 공무원도 공무원이잖아. 보조 직무 하는 사람도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신문범이에요. 자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행사할 목적으로 뭐 하는 거야? 직무에 관해서 저기 문서를 갖다가 조작하는 거잖아. 그죠? 허위를 작성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반드시 그 신분이 누구여야지 돼요? 공무원이어야지 돼요. 되셨나?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뭐예요? 역시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됩니다. 기한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았대요. 그리고 공문서를 완성했는데 자 이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만 여기까지 끊어보자. 일단 요 죄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자 보조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보조 직무를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죠?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만들 수 있죠. 이 죄가 되죠. 왜?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뭐예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이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랬으니까 일단 신분이 반드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때마침 어떻게 돼요? 보니까 보조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바로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뭐예요? 결재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결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 과시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자, 간접정범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직장 상사, 작성권자 직장 상사는 뭐야? 직장 상사는 간접적으로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결제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보조 공무원은 뭐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뭐가 되는 거야? 누구를 이용한 거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 이용한 거죠? 그죠? 간접정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자. 뒷부분.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결제도 안 거치고, 지가 임의로 그냥 막 작성권자의 직인까지 막 갖다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결제마저도 받지 않고 지가 지멋대로 그냥 직인까지 찍어버리면 뭐다?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도 아시겠죠? 맞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 담당자를 기망해서 작성권자의 직인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지금 뭐예요? 저기들 공문서를 만든 상태에다가 직인까지도 지 멋대로 다 찍어버렸어.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공문서 위조가 된다 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기억 담아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결제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직인까지도 지 멋대로 찍으면 뭐다? 공문서 위조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되셨나요? 되셨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한번 봐볼게요. 자, 리을번 봅시다. 리을번,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럼 요청받았으면 재수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끼가 재수사를 하기가 귀찮았나 보죠. 재수사 결과서에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진술을 듣고 진술을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했답니다. 요 새끼 요거 미친놈이죠? 그죠? 그죠?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자, 진술 내용을 들은 것처럼 기재했다는 거예요. 처럼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허위 작성한 거죠? 그죠? 그죠? 허위로 작성한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경우에 처벌받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쇼트 영상에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하는 요따구 행위한 것, 요 경찰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고요. 자,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들 몇 개를 좀 시험 대비용으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쇼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내 시험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쇼트 영상 잘 되어 있어서 후달리고 할 때 시험 임박해갖고 쇼트 영상으로 공부해서 도움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이 허위라는 거에 대해서,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들었다고 뻥 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라 그래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기재해갖고 적는 거,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된다 했었잖아요. 요 뻥 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뻥쳐서 기재하는 것도 처벌을 하지만,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유사 사례들을 다 보여줄게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 허위를 인정한 거 대충 보시면, 자,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 건축공무원이겠죠? 준공검사 없이, 그죠? 준공검사 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요것도,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이겠어? 이 건설직 공무원이겠죠? 준공검사 안 해놓고 나갖고 준공검사 했다고 뻥치고
기록하면 이것도 허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경찰 관련된 걸 말씀드리자면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을 사법경찰관이겠죠.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찰관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인이 옆에서 참여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2명 이상 반드시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참여하지도 않은 경찰관 이름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여했다고 뻥치는 거야. 기재 쳐서 기재하는 거.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거 다 판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본 대조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본은 하나야. 근데 이걸 갖다가 줄 수는 없고 하니까 복사기로 복사해 놓고 나서 원본과 똑같음을 인정한다 해서 원본 대조필 도장이 있어요. 공무원 업무를 하다 보면. 그쵸,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원본 대조필 직인을 찍는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것도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허위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하고 반드시 대조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하다가 많이 봤어요. 확인을 해야죠. 원본하고 꼼꼼히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 똑같겠지 하고 그냥 복사 찍 해갖고 그냥 바로 원본 대조필 딱 찍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무슨 나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원본하고. 그죠? 예.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그러니까 어떤 인감증명서 사건인데, 자, 인감증명서 사건인데, 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한 것처럼 뻥쳐갖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신청한 건데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갖다가 꾸미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인데 조사하면서, 그죠? 경찰인데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고지했다고 뻥치는 거야. 고지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 우리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 전에는 바로 그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확인하냐는 거냐면요. 바로 진술 거부권하고 뭐 이런 걸 고지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확인, 미란다 원칙하고 진술 거부권 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확인서라는 게 있어. 거기서 이 고지하지도 않고 미란다 원칙을 실제 고지하지 않았는데 고지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고지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경우 전부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자, 준참원, 그죠? 준참원 이렇게 해서 준참원 플러스, 자, 준참원 인감 미란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암기했어요. 일단 여기 5개가 세팅이 돼 있어야지 돼,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준참원은 뭐야? 준공검사 없이 준공검사 했다고 뻥치는 거. 준참원, 그죠? 참여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은 참여했다고 뻥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다던가. 원본 준참원이라 그랬잖아. 원본을 대조하지 않고도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 놓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감증명서 사건에서 인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한 것처럼 뻥쳐서 기재하고 발급한다든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진술 거부권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고지했다고 뻥치고 확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거 다 걸립니다. 그죠? 그죠? 미란다 원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술법권. 되셨나? 요거 좀 머릿속에 메모 좀 해놓으셨으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해요. 자, 되셨죠? 이거 좀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이따 또 막 설명하다 보면은 또 이게 내가 모르고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자, 되셨나? 자, 그러면 또 보자고. 리을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된다 그랬었죠? 자, 왜 된다 그랬어? 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 청취하지 않고도 어떻게 된다? 들은 것처럼 진술 내용을 뭐 들은 것처럼 이렇게 진술인 것처럼 적어 놓는 경우, 그죠? 이거 안 된다 했었죠? 그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이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건인데, 자, 이걸 갖다가, 자, 보세요. 갑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인쇄할 뭐뭐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대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보면은 뭐 평택시장, 서울특별시장 뭐 해갖고 그 서울시 마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은 뭐 뭐야 그래야 돼. 뭐 성동구청장 뭐 문양 마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무슨 구청장 아니면은 어디 시장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시장 명의의 어떤 이런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다가 거기서 끝냈어요. 아직 위조하지는 않고 그 필름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좀 알아두셔요. 그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 제조에다가 좀 네모 박스 해 놓으시고요. 필름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한 범죄 실행이 아직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실행의 착수는 아니야. 요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는데 필름 제조를 했다. 이것은 실행의 착수로 봤다 안 봤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로 봤어? 그 준비 단계, 그러니까 예비 음모 정도로 봤겠죠. 이런 경우에, 그죠?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적으시면 돼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설명할 거는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제가 좀 설명 좀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만 좀 살펴봅시다. 시간이 지금 벌써 30분이 흘렀어. 자, 그러면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살펴보자고. 자, 봅시다.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형법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제 22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어쩐다? 자,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어쩐다는 거야? 자, 변개한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죠? 뭐 이거 점점점 해놓고 어쨌든 알아두죠. 7년 이하의 징역을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아까 전에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뭐다? 신분을 요구하는 거야.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진정신분범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이 뭐가 필요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거야. 응?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자, 그래서 주체가 어떻게 된다? 주체가 바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공문서를 작성하는 자,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보조 공무원도 마찬가지 되겠죠. 어쨌든 공무원이 신분이고 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진정신분범이죠. 자, 진정신분범의 뜻은 뭐예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죠? 신분이 없다면은 자, 일반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자, 거기다 판례 번호를 좀 적어 볼게요. 자, 이거는 대법원이 내린 게 아니라 저기 뭐예요? 잠깐만, 이게 헌재에서 나왔나? 이게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인데 이게 종국재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인정된 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모양이 달라. 그래서 4292,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4292 형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법원 결정인 경우가 그래. 응? 대법원 결정인 경우에 판례 번호가 이렇게 나와. 4292 형상. 보통 뭐 2027, 2023 도에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4292 형상 어쩐다? 645. 자, 요거 좀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반인이 어쩐다?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공무원이 어쩐다?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공문서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죄명을 뽑으라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은 요 판례에서 일반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적어볼게요. 내가 일반인에게 어쩐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불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진정신분범이라고 그랬잖아.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은 이 신분이 있다 없다? 일반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죠? 그 작성 권한이 없는 자 아니야.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간접정범 형태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쩐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한 결론을 왜 이런 판례가 생겼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죠. 그죠? 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형법 제 228조에서 보시면 자, 형법 제 288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어떤 죄가 있냐면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있어요. 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또는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또는 특수매체에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했고 간접정범 형태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세요. 이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굳이 어떻게 된다? 굳이 어쩐다? 바로 자, 여기 2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죠? 228조인데 288조라 적었네. 좀 미쳤다. 자, 2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굳이 제 227조에서 따로 이 조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겠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어떤 형태로
저기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뭐죠?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그랬으니까 간접정범 형태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기 위한 거죠.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 공정증서 업무 부실기죄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간접정범의 형태로 어떻게 된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어쩐다? 만든 범죄, 규정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 무형 위조를 처벌하기 위한 거죠. 더 쉽게 말한다고 해요.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요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요거 색깔은 좀 달리 넣어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넣어볼게요. 빨간색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좀 색깔이 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분이 뭐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신분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주체는 반드시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지 됩니다. 되셨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일반인이 허위 신고를 해서 그죠? 이것을 믿은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들 그 일반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일반인은 왜 그런다 했어? 바로 이 범죄는 진정신문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접정범의 형태로 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조항인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 오문 부실기죄가 따로 있단 말이야. 이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범죄 228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27조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거야. 왜? 간접정범 형태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를 따로 지금 228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는 시험에 더럽게 잘 나와요. 그죠? 일반인이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경우에 일반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이러면 마저 틀려? 틀린 거라고. 불인정한다 했었잖아.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뭐가 필요하다? 공무원 신분. 뭐라고요? 공무원 신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응. 자, 그러면 한 두 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뭐 너무 설명하면 지금 벌써 40분 지났어. 40분씩 자막 끌면 여러분도 또 짜증내 할 거 아니냐. 응? 한 5분만 더 시간 줘. 내가 하나만 설명하고 더 끝낼게. 일단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보조공무원 새끼야. 보조공무원.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인간. 시험에 잘 나오는 인간이 누구냐면은 보조공무원이야. 보조공무원. 보조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그죠? 사무보조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야. 자, 일단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보조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했어요. 허위 공문서를 기한했고 그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어떻게 된 거야? 결재를 받았어요. 자, 이 경우에 죄명을 뽑아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죠? 지금 이 사람 신분이 뭐니? 공무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가 도장까지 찍은 건 아니고, 그죠? 도장 결제받는 도장 결제는 어떻게 했어?
바로 자기 상사한테 가서 결제까지 받아왔어요. 결제는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 상사 사정을 알아 몰라? 그 사정을 모른다 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상사는 뭐예요?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교사 또는 아이씨, 자꾸 말이 꼬인다.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죠? 그죠? 이걸 교사 방조했을 때 뭐라? 간접정범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어쩐다? 죄명을 써보면 빨리 안 되냐.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어쩐다?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되셨나? 근데 또 유사한 사례지만은 이 유사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지금 결제를 갖다 받았단 말이야, 위의 사례는. 근데 자, 이 경우에 어쩐다? 바로 결제도 거치지 않고 지 멋대로, 그죠? 임의로 어쩐다? 공문서를 완성하면 어쩐다는 거야? 바로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이때는. 죄명을 꼬아보라면. 예? 왜 그러냐? 공문서는 바로 결제도장이 있어야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문서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뭐야? 결제도장도 지 멋대로, 직인도 지 멋대로 찍었다는 거죠. 직인도 자기 멋대로 찍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야? 이거는 다 그냥 뭐 공문서를 세팅을 갖다가 전부 다 싹 갈아엎고 지 혼자서 다 공문서를 위조한 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결제를 받아서 완성했다고 한다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고, 비록 보조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결제도 거치지 않고 지 멋대로 직인까지 갖다가 도장까지 지 멋대로 찍어버리면 뭐야? 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두 개를 구분하냐 못하냐, 결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 왁가루인데 알겠죠? 그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